며칠 전 일어난 일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S51 온산 공장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플랜트 건설 노조가 동시에 집회를 하다가 거의 뭐 패싸움격으로 아주 극심한 물리적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노조를 보면 그렇죠. 이날 차도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민노총, 한쪽은 한노총, 플랜트 노조 이렇게 입지가 이제 집회가 있었는데요. 왼쪽에서는 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 울산 지부 한 200명에서 250명이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한노총 전국 건설 노조 울산본부 100명이 노조 선전전 막 그런 거를 여러분 진행했다고 해요. 이 단어도 참 이상하죠. 이 노조들이 쓰는 단어부터 제가 볼 때는 매우 이상한데, 울산 플랜트 건설 업계에서 이 양대의 노총이죠. 여기에 새 분리기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석유화학업계 중에 최대 규모인 S51 샤힌 프로젝트 현장이 이 노조들의 각축장이 지금 된 거예요. 울산이 정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제일 잘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단이나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간 곳은 언제나 이 노조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창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각자 살고 계신 지역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경상도라고 해도 나름 우파 지역이라고 해도 이 노조의 힘이 너무나 세지니까 그 지역의 색깔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고 라이브 때도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집회에 참석한 플랜트 건설 노동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집회 장소에 오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두 노조가 동시에 집회를 여는 것은 처음 봤다. 오늘 일 한번 나겠구나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집회를 하다가 이제 둘이 마주친 거죠. 이 노총 둘이 마주쳐가지고 마주치자마자 아주 날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초기부터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민노총 노조가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렸대요. 하여튼간 이 민노총 총동원령은 뭐 심심하면 내리는 것 같아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이게 수가 확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 200명 정도 있던 수가. 그래서 경찰 바리게이트 정도는 그냥 뭐 밀어버리고 가볍게 막 그랬다고 해요. 하여튼간 그놈의 총동원령은 그쵸? 이 상황에서 7명이 전치 2, 3주 부상을 당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우리 우파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막 그 조직들의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서 막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우리 우파 분들은 많이 적죠. 왜냐면 너무나 좀 동떨어진 세상이기도 하고, 그냥 같은 편 아니야? 어차피 노조잖아. 뭐 어차피 좌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이 둘이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게요. 여기 몇 년 전에는 경기도 성남에서 아파트 재개발 현장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이죠. 여기서 우리 조합원을 써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매일 새벽 5시마다 초등학교 앞에서 수백 명이 매일 몸싸움을 했고요. 오전부터 13시간씩 시위를 하는,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섭다면서 울먹이고 있고, 주민들이 참다 못해서 이 노조원의 차를 부수기도 했었던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하죠. 우리가 볼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안양동, 호계동, 안양의 호계동 건설 현장에서도 수백 명이 몰려가서 몸싸움을 했었고요. 이유도 또 비슷해요. 그때 당시에 민노총 소속 조합원 400명이 탈퇴하고 한노총으로 오면서 민노총이 자기네들 조합원만 채용하라고 뭐 사업자에 강요를 했다. 뭐 한노총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또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하면서 또 수백 명이 몸싸움을 하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로. 그냥 좀 눈살을 많이 좀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싸우는 이유는
본인들의 이권 때문이에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이익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는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조들에 대한 회계 공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을 윤석열 대통령님이 시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노조들이 좀 투쟁보다는 실리를 선택해서 이제 회계 돈 쓴 내역을 이제 공개하고 그런 이제 노조가 조금은 바뀌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뭐 건재하죠. 건재한 게 노조입니다. 진짜 이들이 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힘쓰는지 노조가 딱 거기까지만 하면요. 저도 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딱 거기까지만 하면 저도 근로자 입장에서요. 그러나 노조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노조가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 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한노총, 한국노총이 제1노총이었어요. 1999년부터 해서 한노총이 쭉 1노총이었는데 민노총이 지금은 압도적인 제1노총이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역시나 또 이때입니다. 역시나. 하여튼간에 역시나 또 이때예요. 또 문씨 정권 때입니다. 이때 첫 해에 노조원 그냥 전체에 노조원이 12만 명이 들었습니다. 문씨 첫 해예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노조 시대가 개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민노총의 세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한 거죠. 지금 한 2018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이때 한노총과 민노총의 세력이 딱 비슷해졌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노총이 제1노총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1965년 노조 관련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노조 조직률이 10.7%, 10.78% 이 정도로 거의 1, 2위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여러분 바로 문씨 정권 1년 차예요.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민노총이 어떤 단체가 되었는지는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도대체 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까? 노조가 왜 미군 철수를 외쳐요? 노조가 그런 걸 왜 주장,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근로자의 권리랑? 아무튼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배울 거 하나 없는 집단이지만 딱 한 가지 배울 거 배운다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그냥 좀 시사할 점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평소에 사이가 안 좋고 말 그대로 단체로 몸싸움을 할 정도로 우리는 막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평소에 막 몸싸움을 하거나 우리끼리 그러지는 않잖아요. 약간의 말로 다툼이나 뭐 그 정도는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의견이 다 맞지 않고 남의 의견을 뭐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약간의 말로 이렇게 다툼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평소에 막 몸싸움을 하고 모여서 막 총 동원령을 내리고 서로 막 이런 노조들도요. 한노총, 민노총도요. 딱 때가 되면 하나로 뭉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난 탄핵 전국 때 보셨습니까? 그때 민노총과 한노총이 싸웠습니까? 같은 장소에 있어도 안 싸웠어요. 그 둘이요. 민노총과 한노총이 거의 뭐 한 몸이 돼가지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탄핵을 외쳤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 배울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뭉쳐야 될 때 뭉치는 거 이거 하나는 여러분 진짜 인정합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할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쵸? 아무튼간 이 노동이라는 말을 너무 여러분 쓰지 마세요. 노동이라는 말이 참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뭐 민주, 노동 뭐 이런 말 있죠. 너무 오염이 많이 됐어요. 노동자 대신 근로자 뭐 이런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좀 투쟁적인 뉘앙스죠. 그리고 노동자 권리, 뭐 계급, 불평등 이런 게 좀 있어요. 경제적 약자인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근로 부지런히 일하고 개인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얻고 노력하고 성실히 하는 약간은 도덕적 가치가 담긴 말이 또 근로인데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사실 돈 이렇게 벌어서 노력해서 벌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바꾸는 게요. 저들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저거를 알아야 우리가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는요, 현실을 인식하는 일종의 틀이에요. 그릇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
그릇에 물을 따르면 그 그릇 모양으로 물이 따라지지 않습니까? 언어가 그런 겁니다. 일종의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걸 이렇게 바꾸고 단어를 선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세상을 보는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평소의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들이 쓰는 언어와 우리 우파 시민들이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부터 우리가 안 써야 되고, 사실 보수 진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좌파 우파 이런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는 가장 우파인 게 가장 진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이 되어서 그렇지. 그냥 알바하는 사람들 가지고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쵸? 무상급식 문제. 아니 돈 있는 사람은 뭐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딸이 무상급식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없죠. 당연히 없는데 그냥 무상급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권리로서 사람들이 나 공짜로 밥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학생이면. 이렇게 인식해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보편적인 교육복지라는 그런 단어예요. 교육복지. 보편적 복지. 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질에 엄청 능한 게 저들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이거 그냥 바로 휩쓸려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라는 게 정말 미세하게 우리의 그 뇌를 좀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이거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국제 문제로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문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중국이요, 결국에는 미국에게 상호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폐지하자고 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보복 관세하고 145%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나서 이제 와서 비긴 걸로 하자, 무승부로 하자 그런 뜻으로밖에 지금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이죠? 당연하죠.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할 거면 시작을 안 했겠죠. 그 증거도 뒤에 나옵니다. 지금 저 나라의 경제 내부가 아주 심각해요. 왼쪽 나라, 우리나라 왼쪽에 있는 나라의 경제 내부가 아주 심각합니다. 공장도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일자리도 엄청 부족하고, 오죽하면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면요, 관세 매기기 전 이야기입니다. 관세 매기기 전.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145% 관세를 때려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더 발생할 것 같나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예측하시는 대로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뭐 자존심상으로는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쟤네도 자존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버티기는 하겠지만 길게는 저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백악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재밌는 게 한국 이야기도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130개 국가가 응답을 했고 우리는 이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고 이는 매우 초기 단계다. 네. 아직도 지금 관세 145%를 때렸는데 아직도 매우 초기 단계래요. 매우 초기 단계. 네, 웃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제안을 들고 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일본과 한국과 인도가 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는 게 나머지 90개의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상호 관세를 10%로 다 낮췄습니다. 중국 외의 모든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90일간 유예예요. 90일간 유예. 그래서 지금 시간을 준 거예요. 트럼프가. 이 90일간 동안 너네가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제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 인도를 콕 집어서 좋은 제안이 뭔가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는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통화를 했었죠.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가 이런 쪽에서는 전문가입니다. 하버드 박사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이제 국제 통상 그리고 미 대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 한덕수라는 사람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라갈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완벽한 전문가고 그래서 통화 끝나고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그레이트 콜이었다. 그레이트 콜. 정말 좋은 전화 통화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만큼 트럼프가 만족을 했다고 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쵸? 신기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움직일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요.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관세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뭐 선거에 대한 거. 특히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 그리고 8군단과 함께 뭘 했다. 뭐 주한미군이죠. 뭐 그런 이야기도 점점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긴 할 건데 심상치 않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고요.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 상황이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국내 정치는 그냥 하나의 한 소용돌이에 불과한 건 사실이에요. 국제 정치가 야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큰 시야를 보고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고, 네,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형사 재판이 계속해서 오늘도 지금 1차로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오전부터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이죠. 1차가 오늘이고 2차가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21일이죠. 또 그리고 3차가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4월 28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4월이 끝나는 건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뭐 여러분 지귀현 판사가 한다고 하더라도 믿겠습니까? 사법부를 믿을 수 있으세요? 이제 여기까지 온 마당에서 저는 못 믿습니다. 지귀현 판사가 그 언론 촬영도 이제 못하게 막았고 또 지하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고 하는데 이 지귀현 판사가 원래 좀 모든 사람한테 좀 친절한 그런 느낌이래요. 그냥 들리는 방청 가신 분들 직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그래서 뭐 그것 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편의를 줬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법부를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소식이 잘 많이 안 나와서 여러분 다 끝났는데 영상 다 마무리됐는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장군들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 중입니다. 역시 재판장 지귀현 판사가 진행하고 있고요. 김용현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노상원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이죠. 그리고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서 지금 다 비공개로 여러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언론에 막 이렇게 대서특별돼서 나오지 않아요. 비공개 재판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지금 왜 이게 좀 심각하다기보다 비공개냐면 변호인까지 다 퇴정시켰어요. 핵심 증인만 채택을 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만 채택을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귀현 판사가 이걸 왜 비공개로 전환을 했냐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내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이 다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군님들이 장군이죠, 진짜 장군들이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뭘 말씀하고 계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요. 제가 여기서 뭐 떠들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지금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탄핵 인용된 상황에서 지금 세 판이 저는 짜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윤 어게인으로 똘똘 뭉쳐 계시고요. 뭐 계속해서 여러분 윤 어게인으로 갈 겁니다. 지금 뭐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아무리 까분다고 해도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만 보고 갑니다. 그거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멤버십 많이 가입해주고 계신데요. 0.23%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1%될 때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파 유튜브 생태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탄압할 거고요. 유튜브를 지켜야 우파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 일반 TV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를 잘 파고 들어야 되는데 일반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 유튜버들을 지켜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도와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좌 후원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 마지막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